자, 3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은 집행관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집행관리 메인 화면과 사업비 사용관리, 그 다음에 사업비 이체 요청, 그 다음에 증빙등록관리, 현물 사용 내역 등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행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집행관리 메인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을 보시면 집행관리 메뉴에 이렇게 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제의 경우에는 실시간 이체 과제와 선지급 과제에 따라서 이 서브 메뉴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 메뉴가 실시간 이체 같은 경우에는 이체 요청이라든지 증빙등록, 현물 사용 내역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선지급 과제는 증빙등록하고 증빙등록 관리와 선물 사용 내역만 이렇게 메뉴가 두 가지로만 나타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본 매뉴얼은 실시간 과제 이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업비 사용 관리입니다. 자, 사업비 사용 관리는 이 부분은 과제 책임자와 참여 연구원만이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업비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사업비를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인건비, 그 다음에 기타 증빙으로 구분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용카드 사용 등록입니다. 자, 신용카드 사용 등록인데요. 탭이 이제 쭉 이렇게 있지만 신용카드 탭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존에 원래는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신용카드 먼저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신용카드를 등록을 먼저 카드 번호를 등록을 하셨죠. 해서 사업 과제 기간 내에 있는 정보들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불러오겠지만 혹시 이제 그 과제 기간 내에 뭐 자동으로 불러오면 좋은데 혹시 뭐 시스템에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 내역을 일괄로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수동으로 등록해서 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데서 카드 사용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아서 그 수동으로 저희 양식에 맞춰서 등록하고 일괄 등록하시면 여기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똑같이 자동으로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사용 등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사용 등록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용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사용 기관, 그러니까 주관기관, 제가 이제 주관기관이면 주관기관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타나고 여기 비목 정보와 세부 비목 정보를 선택을 하시고 구분 용도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 신용카드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신용카드도 부가세가 이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실제 여기에 부가세 면제 사업 같은 경우 이렇게 부가세 면제 가져오더라도 면세 사업이면 이렇게 변경하시고 실제 전표와 똑같이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사업비는 기준은 모두 공급가의 기준이라는 점.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증빙등록은 이제 뭐 증빙 영수증이라든지 검수조서라든지 내부품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다 여기에 추가해서 다 등록을 먼저 사용 등록하실 때도 되고 아니면 후에 이제 서브 메뉴에도 증빙 등록하는 부분들이 따로 메뉴가 있었죠. 서브 메뉴가 있었지만 거기서 등록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행으로 해서 나는 먼저 다 여기다 등록하겠다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보도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가져오는데 여기 이제 혹시 사업자 번호가 검증하기 눌러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폐업이 검사가 되면 폐업인 경우에는 이게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앞에서 신용카드도 일괄 등록하는 것처럼 이 전자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엑셀로 내려받으셔가지고 저희 양식에 맞춰서 편집을 하셔서 등록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 여기에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올 텐데요.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과제 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요. 여기 이제 사업비 사용 등록을 하면 똑같이 신용카드처럼 등록하는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국세청에 조회해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여기에 국세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그인하게 하면 실제 그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로그인할 수 있는 그렇게 그 화면이 나타나는데 실제 제가 잠깐 팁을 드리면 특히 이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개인 공인인증서로 등록돼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이렇게 등록돼 있다고 해서 여기 가져올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 사업자용 공인인증서야 됩니다. 인증서.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요즘에는 공동인증서라고 하죠. 네, 공동인증서로 이렇게 등록돼 있는 경우에 해야 되니까 혹시 개인 인증서로 등록돼 있으면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여기에 로그인을 하셔야만이 전자세금에서는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요거 확인하시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용 인증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 창 하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선택하고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실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매입 내역에 대해서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입 내역들이 다른 뭐 부서에서 많이 사용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것들만 내가 이 과제에 사용해야 될 것들만 선택을 하시고 선택 내역을 등록하기 하시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내 과제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와서 실제 사용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실제 사용 등록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되고요. 위쪽에 있는 정보는 뭐 신용카드처럼 사용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비목이라든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가 제대로 맞게 왔는지 확인하시고 잘못되면 약간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여기에 검증하기 버튼,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휴폐업이나 폐업이 된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계좌 정보도 이제 입력을 하시고 이제 그 계좌에 대한 여기 검증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내역, 이걸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썼다라는 거. 용도 구분, 용도죠. 사실은 용도. 사용 용도를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빙자료는 이제 별도의 증빙자료 있지만 여기다 또 추가해서 별도로 여기다 나는 먼저 등록하겠다 하면 증빙 영수증이라든지 결국 여기는 전자세금계산서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사용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현금 영수증 사용 등록입니다. 현금 영수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도 발행 내역을 수동으로 이렇게 국세청에서 받아서 일괄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인증서라든지 국세청 홈택스의 시스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못 가져온 경우에는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여기에 내려받으셔서 저희 양식에 맞춰서 등록하고 그냥 편집해서 등록하고 파일 첨부하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점. 이것도 한 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처럼 똑같이 로그인 하시면 현금 영수증도 가져온다는 점. 이것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적으로 가져오면 검색 버튼 하면 과제 기간 내에 있는 정보들은 이렇게 불러온다는 점. 여기에서 사용 등록하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전자세금계산서처럼 사용 등록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용 기관에 대한 정보들 입력을 하시고 비목, 세부 비목이라든지 구분이라든지 입력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정보 현금 영수증에 대한 금액, 사용한 금액을 여기다가 맞춰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세금계산서도 신용카드건 무조건 다 공급가의 기준이라는 점.
그래서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분리해서 나눠야 된다는 거.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 부가세가 분리가 안 돼서 오는 경우에는 꼭 여기를 분리해 주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현금 영수증에 대한 그 거래처 정보가 여기에 등록이 되고 여기에 검증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체에 대한 계좌에 대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시고 검증하기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내역도 마찬가지 증빙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사용 등록을 하면 한 건의 현금 영수증 사용 등록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누르게 되면 이제 인건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사용 내역은 자,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전담기관의 모계좌로부터 자기부담금 계좌, 그러니까 민간부담금 계좌가 되겠죠. 여기로 이체가 돼서 증빙이 등록할 수 있도록 수행합니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이자 이체가 되는 겁니다. 이자 이체. 자, 여기 앞에서 보시면 신용카드도 이제 흐름에서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신용카드는 이자, 전자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은 3자가 되겠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이자 이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용 기관을 선택을 하고 이제 내부 인건비인지 아니면 외부 인건비인지 수당인지 학생 인건비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 이제 용도에다가 우리는 4월달, 5월달 인건비다라고 하시고 지급일자는 요거도 마찬가지 과제 기간 내에 지급돼야 된다는 점. 요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원천징수도 입금이 자동으로 여기 합계금액이 여기 이렇게 입력이 되면 지급금액이라도 원천징수 합계금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여기 전체가 다 되는데 아까 그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3건이 되면 건건이 이체가 된다는 점. 요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연봉에 맞춰서 총 지급 금액이 여기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편집하시면 여기에 금액이 여기 245만 원이고 여기 원천징수가 5만 원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율은 몇 %다. 그 다음에 참여기간율은 4월 인건비면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4월 말일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그 인건비 등록을 하시면 이제 실제 이체 요청을 하면 이게 모계좌에서 민간부담금 계좌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타 증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증빙은 지금 요거는 이제 3자 이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 오타가 좀 났네요. 여기 오타가 났는데 저희 전담기관에서 모계좌로 민간부담금 계좌를 거쳐서 이체 대상 통장으로 이체가 된다는 점. 이 점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요거는 그 참여연구원이 출장비를 쓴다든지 이럴 때 그쪽으로 이제 이체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뒷목이라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사용일자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금액 입력을 하시고 부가세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도 다 나눠서 입력을 하시고 꼭 공급가의 기준이라는 점 요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가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금 현재 주관기관의 그 회사명과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해서 회사명과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검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계좌는 이제 연구원에 대한 그 계좌를 입력하시고 검증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내역 등록하고 첨부 서류들이 있으면 추가해서 사용내역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아닌 것들도 여기다가 등록하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사업비 등록은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사업비가 모두 다 등록이 되면 이제 한 번에 다 등록되고 한 번에 이체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부 사용 등록을 하고 지금 이체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체 요청에 대한 화면을 설명드리는데 이 이체 요청은 이체 담당자만이 가능을 하고 조회는 과제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참여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체했던 이력들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이체 담당자가 로 로그인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체 담당자로 권한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뭐 과지 책임자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과지 책임자라고 여기에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선택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체 요청을 하면 이제 실제 이체 요청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체 같은 경우에 이체 규칙에 의해서 이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자동으로 이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업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수동으로 이체 처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규칙에 의해서 이제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체 가능 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체 가능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된다든지 아니면 일회당 이체 한도 비율이 총 사업비에 이건 총 사업비라는 건 뭐냐면 그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30% 이내로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건 같은 경우는 과이체라고 해서 수동이체로 전환되면서 문자로 발송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일당 이체 한도 건수입니다. 횟수죠. 결국은 횟수죠. 그래서 하루에 10건까지는 자동으로 이체가 되고 10건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이체가 된다는 점. 수동으로 이체된다는 건 결국은 사업 담당자가 이체를 처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반려를 해서 다음날 이체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일 이체 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하루에 6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제 협약과제가 이제 30%가 안 되는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도 일일에 여기에도 확인된다는 점, 체크가 된다는 점, 이렇게 수동으로 전환된다는 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보시면 실제 이제 이체되는 화면입니다. 지금 요거는 원래는 이체 담당자에 대한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따로 있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매뉴얼에 따로 있는데 요거는 실제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체 담당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체 비밀번호, 이체 담당자의 비밀번호 선정을 했죠. 해서 여기 6자리를 입력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 실제 선택했던 이체가 자동적으로 이체된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이체되고 일부는 수동으로 이체 전환된다든지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이체 요청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여기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전담기관에서 이제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체를 할 때 얼마 이상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에 본인 인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체 요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본인 인증을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이체 요청을 클릭하시면 이제 그때야말로 이제 이 금액이 이체가 자동이든 수동이든 이체가 된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증빙등록관리입니다. 이제 앞에서 사업비 사용관리에서 이제 등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증빙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실제 여기에서 증빙등록관리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에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사용 등록된 것부터 해서 인정, 불인정 이런 것들이 설명을 드렸죠. 앞에서 이제 뭐 담당자가 뭐 인정, 불인정 아니면 보완 요청을 한다든지 이게 전담기관 사업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계획법인에서 사용 내역이 잘못됐으니까 좀 보완을 하라 서류가 미비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도 나오고 완료된 것도 되고 이제 위탁계획법인에서 법인에서 불인정한 거, 인정한 거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근데 나 이거 승복 못하겠어 뭐 하면 그런 것들은 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복원 승인 요청했던 것들이 복원 요청한 건 몇 건, 복원 승인된 건 몇 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증빙록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실제 증빙을 등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아까 그 내용이 똑같이 첨부 내용 하는 것처럼 지금 등록이 되니까 첨부 내용만
마찬가지 잘 등록하시면 된다는 점.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첨부 자료가 없으면 여기에 내용 변경하기 클릭해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업비 복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누차 설명을 했지만 요거는 이체가 완료된 후에 이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다시 민간부담금 계좌로 회수를 하셨다가 그거를 다시 모계좌로 입금을 반납을 하시는 거죠. 반납하시고 나서 집행내역에다가 지금 이 집행내역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잘못된 내역을 입금 내역을 먼저 입력을 하십니다. 몇 월 며칠 날 누구 입금자는 누구고 얼마를 입금했고 이 내용은 어떤 이유로 잘못 이체가 돼서 다시 복원을 요청합니다라고 여기다 내용을 하고 여기에 사업비 복원 요청을 클릭하게 되면 실제 복원 요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비목에 포함이 되는 거죠. 추가가 다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업비에 대한 보완 요청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위탁회계법인에서 보완 요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보완 요청이라고 목록에 보면 보완 요청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금액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증빙자료가 빠졌으니 증빙자료를 첨부하세요. 금액을 잘못됐으니 복원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시겠죠. 네, 하시면 여기에다가 증빙자료를 열심히 다 등록을 하시고 여기에 증빙자료 어떤 검수 조서가 빠졌다라고 하면 검수 조서를 추가하여 제출합니다. 라고 해서 변경 내용 저장하면 실제 보완이 완료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제 다음은 이제 집행 완료 처리입니다. 이게 일련의 과정이 집행이 다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집행 완료 처리는 실제 이제 보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 됩니다. 회계법인에서 인정, 불인정까지 다 끝나게 되면 완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보완 요청에 대해서 보완 완료라든지 인정, 불인정이 안 된 경우에는 완료 처리가 안 된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집행 완료 처리를 버튼을 클릭할 수 있다는 점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끝나면 이제 정산 업무가 진행이 된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완료 처리가 했는데 내가 잘못 처리했어요. 다시 한번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한다고 하시면 여기에 집행 취소 버튼이 이제 완료 처리가 됐다가 취소 버튼이 다시 있는 경우에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완료 버튼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물 사용 내역 등록입니다. 현물 사용 내역 등록은 자, 현물 사용 내역을 클릭하면 현물 여기처럼 사용 내역 버튼을 클릭해서 장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장비를 등록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용 등록이라든지 보안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전담기관인 사업 담당자가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계획법인에서 보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인정 불인정도 요 현물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현물 등록은 과제 책임자하고 참여연구원만이 가능하다는 거. 이체 담당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 요거는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등록하시고 기존에 이제 참여연구원 등록했던 과제 책임자라든지 이렇게 되면 선택해서 사용 내역 등록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증빙도 여기다가 등록을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증빙 등록하시고 자, 다음은 현물 사용 내역 등록입니다. 현물 사용 내역 등록에서 장비 등록이죠. 여기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해서 사용 내역하고 여기에 어떤 품목에 대해서 단가는 얼마고 얼마 금액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또 추가가 여러 개가 있으면 폼 추가를 해서 추가해서 저장하게 하시면 됩니다.